아 정말 한동안 할 말을 잃었어요. 극단주의라는 단어예요. 극단주의. 네. 지금 신임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균용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분이 별명이 보수의 벙커라고. 근데 이분이 예전에 쓴 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자유수호에 있어서 극단주의는 결코 악이 아니다. 라는 문장을 진짜 썼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자유수호에 있어서 극단주의는 결코 악이 아니다. 전 이 문장에 있는 모든 단어가 다 잘못 쓰였다고 생각되거든요. 다음 문장이 아마 그걸 겁니다.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중용은 필요 없다. 중용은 미덕이 아니라는 네. 확고한 신념과 끊임없는 자기 확인을 통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더 나아지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솔직히 그쯤 되면 이제 저는 그 뒷문장까지 하면 그럼 무슨 말인가 도대체. 다 읽고 나면 일단 뭔 말인지 헷갈리죠. 네. 근데 자유수호를 위해서 극단주의를 해도 된다는 말은 사실 무슨 말인지는 딱 알겠고. 네네네. 네. 근데 자유수호를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수단이든 정당화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적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단어들이 다 열려 있어요. 자유수호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거를 네. 정의 안 해주니까. 수호라는 말은 알죠. 지킨다는 얘기니까. 그럼 우리가 지켜야 되는 자유라는 가치는 지금 2023년에 대한민국에서 자유라는 가치는 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분이 말하는 극단주의가 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극단주의 우리 좀 더 심한 짓도 해도 된다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극단주의 자체는 괜찮다는 건지 극단주의는 괜찮지만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건 안 된다는 말인지 이것도 모르겠어요. 이 두 가지 문장이 서로 약간 호응하도록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네. 자유수호를 위해서는 극단주의가 악이 아니다. 네. 그렇죠? 자유가 한 축에 있고 이제 네. 극단주의가 이제 일종의 수단, 방법 이렇게 네.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다음 문장에서 자유가 이제 자유수호가 정의죠. 그러니까 네. 예. 예. 예, 정의를 추구하는 데 추구하고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용은 필요 없다. 네. 그러니까 극단주의하고 중용을 대립시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중용이 아닌 상태를 그렇죠. 극단주의라고 부른 거고. 안티 중용 상태. 네. 예. 그리고 자유수호는 이제 그 정의다라고 그쵸. 이제 정의를 하는 거고. 예. 예. 근데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의 나름의 이제 주장 체계가 마련이 되는 건데 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중용이라는 말이 그렇게 가벼운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교수님께서도 얘기하신 적 있죠. 예. 예. 그 중용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저기 뭐 이른바 중도 너도 옳고 너도 옳아 이게 아니라 아니고 또한 동시에 양쪽 극단이 아닌 중간 자리라는 네. 의미도 아니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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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이라고 하는 말의 철학적 깊이는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네. 물론 극단을 배제한다가 이제 중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게 주어진 상태에서 극단이 있고 그 중간길을 간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형태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정쩡한 상태를 중용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예, 중용은 굉장히 고도로 고찰된 상태죠. 예, 그러니까 저쪽 극단을 극단이라고 나쁘게 부를 수 있는 나름의 튼튼한 자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용의 도를 취하는 거지. 예. 그러면 흔히 말하는 기계적 중립 이런 거는 함부로 다르죠. 중용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네. 예. 중용은 굉장히 많은 고민과 성찰을 거쳐서 나온 그런 결과물인데 어정쩡하게 중간 자리에 뿌욱 하고 서려고 하는 회색지대 이거하고 중용을 동일한 의미로 써버린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거는 일단은 중용이라는 말의 값을 너무 떨어뜨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극단주의라는 말 이렇게 함부로 쓰는 것도 저는 법관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예, 네. 극단주의는 이 자체로 나쁜 말이거든요. 네. 네. 원래. 극단주의. 예.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고풍스럽고 최근에는 들어본 기억이 없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흔히 극단주의 하면 그냥 최근에 떠오르는 일을 생각해 보면 그 저 IS 의 테러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종교 쪽에서 극단주의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부르잖아요. 그죠? 극단주의 네. 이제 이슬람 이렇게 네. 이제 부르는 세력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IS의 테러리스트들이 하는 행동이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종교의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극단주의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들의 자기네들 그들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로 받아들여지면 사실 되게 위험한 말이죠. 그렇지 테러 좀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 이거는. 네. 물론 그런 의미로 얘기하진 않았겠지만. 비슷한 의미인 것 같은데. 굉장히 견결한 자세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극단적 방법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 네. 이거는 양보가 없다, 타협도 없다. 음. 이제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예. 예전에 냉전 시절에 이제 이런 이른바 자유진영에서 자유 뭐 이런 것들을 끌고 나오는 거하고 그렇게 의식 체계가 다르지 않아요. 대법관이 되기에는 네. 너무 이념적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네. 극단주의는 그 자체로 좀 나쁜 말이고 극단주의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냥 단지 끝에 있어서 극단주의라고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예, 과잉하고 말 그대로 중용의 도를 알지 못하는 상태 인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기성에 주어져 있는 어떤 인본이나 윤리 체계 이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해도 어느 정도는 용인되는 체계가 극단주의잖아요. 예. 그럼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 자유수호라는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하는 것은 악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네. 보는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 누구야 저기 백색 테러가 이런 식으로 벌어졌죠. 그렇죠, 그렇죠. 스스로를 자유수호자라고 명명하고 정의 구현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반대파는 빨갱이고 네. 그래서 목숨을 빼앗아가면서까지도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신이 말하는 자유수호나 정의가 그렇게 쉽게 정의될 수 있는 건가? 예.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사실은 이걸 또 특히 법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 저는 법관이라는 이분의 그러니까. 위치가 더 공포스러운데. 네. 상당히 우려스러운 말이죠. 이런 네. 거는 윤 대통령의 의식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친구라 그러던데. 네, 윤 네. 대통령 친하다 그러죠. 그 친구라는 것도 본인은 또 되게 빙빙 둘러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아주 친한 친구의 아주 친한 친구다. 진짜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언론이 뭐라 해야 돼요. 그런 변명을 왜 해? 아니면 아닌 거지 그냥. 그렇지. 근데 아니라고 못 하겠으니까 이상한 변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상한 중요한 이유가 그러니까 뭐 친구는 그렇다고 치고 네. 이게 영어로 익스트레미즘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극단주의. 익스트림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극단주의를 정의하기 위한 극단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 아까 제가 일부는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네, 뭘 네, 네. 극단주의라고 부를까? 극단주의라고 부르는 것. 과잉, 뭔가 과잉한 느낌이 있고요, 당연히. 폭력이 포함되어 있죠. 네, 네. 저는 극단주의는? 극단주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러니까 타협이 없는 지점. 네, 이 그렇죠. 인데 피타협. 타협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네. 나랑 타협이 불가능하다 싶으면 그때부터 그냥 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절멸시킬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비타협적이고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비타협적이고 상대에 대해서 폭력을 사용해서 세상에서 없애버릴 수도 있다. 예, 완전히 개종시키거나 네. 그러지 않으면 없애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포함하죠. 그래서 비타협적, 폭력적, 그다음에 상대하고 굉장히 적대적인 이제 그런 요소들을 일단 깔고 있습니다. 네. 네. 요거는 태도의 특성이고요. 네. 내용적 특성을 보면 기성의 가치를 부정해요. 기성의 가치. 예, 익스트리미즘은 기성의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요. 우리가 예전에 상식이라고 표현했던 것들 있잖아요. 예. 기존의 도덕 체계, 윤리 체계,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옳다라고 믿는 어떤 신념의 체계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게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익스트리미즘이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보수 진영이 좋아하는 개념상의 자유 이런 거는 굉장히 기존 질서인데 그러니까요. 그거를 좋아하는 것과 극단주의가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자유수호라고 하는 말을 극단주의하고 연결시키면 보수적 자유주의의 아이디어하고도 굉장히 버긋나요. 예.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다원주의를 바탕으로 깔고 있거든요.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그러네. 있는 여러 가지 사상도 그러면- 동시에 공존할 수 있는. 그렇죠. 이거 네. 극단주의가 설 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요. 다원주의- 자유주의하고 극단주의는 같이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 이미 자유주의가 수용돼 있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뿐더러 네. 자유주의의 본질적인 원리상 다원성.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진리를 되게 금방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그렇죠. 예. 아직 잘 모른다라고 생각해. 잘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까지 나올 수 있고 그 의견들이 다원적으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월한 어떤 사상이나 가치가 진리로서 확정된다라는 게 고전적 자유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다원주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자유주의입니다. 스스로 맨날 강조하는 게 그러잖아요. 저쪽 공산 전체주의라고 부르는 건 다원주의를 부정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전체주의는 여러 가지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라는 것이니까. 예. 예. 그러면 굳이 말하면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자유수호를 한다는 건 자유를 부정하는 것. 다시 말하면 다원성을 부정하고 공존을 부정하는 그런 극단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세력이 있다. 그러면 그들을 용납할 수는 없다. 이렇게는 얘기하려고 했다고 볼 수는 있어. 근데 그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과 네. 그럼 너네를 죽여버릴 거냐는 좀 다른 다른 거 아니에요? 문제. 완전 다른 문제지. 극단주의는 그건. 네. 그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사실상 완전히 배제해버리 배타적으로 뭐 죽이겠다까지는 아니더라도 폭력적으로 몰아내겠다는 그러니까 의도를 거의 갖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나랑 같은 공간에 있게 허락하지 그치, 않겠다는 얘기니까. 폭력적으로 이렇게 사실 밀어내겠다는 가장 쉬운 거잖아. 방법은 죽이는 거지. 네. 몰아내거나. 그러니까 이제 굳이 말하면 유일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게 제가 불관용에 대한 불관용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다원적 그러니까 서로의 가치를 어느 정도 용인하고 그걸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공유하지 않는 집단, 극단적 집단이죠. 예. 그 집단에 대해서 과연 이제 그 우리가 다원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존재를 용인할 수 있는가?
평화롭게 그들과 공존할 수 있는가? 공존을 거부하는 사상과 공존할 수 있는가? 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네. 네. 공존을 거부하는 사람과 공존할 수 있는가? 이분 때문에 괜히 질문이 어려워지네.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사실 이분도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한 말일 텐데, 그지? 아니, 사실 그런 네. 사람이 제일 문제예요. 네. 생각 없이 말하면 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자꾸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뭐랄까 이제 방송이나 이제 미디어 같은 데서 이른바 토론 같은 거를 할 때도 극단주의자를 토론 자리에 불러낸 게 올바른가? 라는 거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똑같네. 아까 그 질문이랑. 공주님께서 옛날에 하신 언박싱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 외에 어떠한 이견도 허락하지 않는 사람. 네. 그런 사람들과의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그렇죠. 질문이 들어왔을 때 교수님이 그랬어요. 그런 사람과는 토론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기 가치 외에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는 사람을 배제해 버리는 거지. 그게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얘기하셨던 네. 거. 네, 기억나요. 네. 그럼 공존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공존을 허용하지 않고 나하고 같이 하지 않겠다는데 그냥 말 그대로 내 생각만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사람과는 토론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토론이라고 하는 건 여지를 남겨두고 이제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논리가 이제 되게 뭐랄까요? 이게 순환 논리로 지금 빠져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물고기가 자기 꼬리 먹는. 예, 극단주의를 배제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지. 그렇잖아. 그렇지. 극단주의자를 아니, 극단주의적으로 배제하는 거지. 문제는 그 모든 게 자유랑 아까 말씀하신 자유주의의 다원주의랑은 안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전혀 상관없지. 그러니까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이 극단주의를 되게 이제 애매하게 대해요. 보통은 이게 그치. 극단주의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은 적어도 자신의 소수성을 인정한 채 평화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널리 퍼뜨리려고 노력하는 정도의 수준이냐 아니면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면서 나머지를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냐. 말 그대로 극단주의적이냐. 그러면 이 후자의 경우에는 통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치. 예, 처벌해야지. 규제하고 잡아가두고 네. 뭐 이럴 수밖에 없다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극단적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말의 내용이 이제 극단적이고 내용이 세다고 해서 그 자체를 없애버리진 않거든요. 그치. 예. 잡아가진 않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외국에 있는 나라들 중에는 공산당의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잖아요. 네. 프랑스. 예.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이 폭력혁명을 대놓고 뭐 주장한다거나 너희들을 싸그리 죽여버리겠어라고 내전을 일으키겠다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럼 공산주의적 사고로 이를테면 이 체제 안에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기성의 정당으로 인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유주의에 훨씬 더 발전된 형태죠. 네, 그런 경우는. 근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건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극단주의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폭력적으로 널치겠다. 그러면 그거는 고민할 수는 있어요. 고민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자유수호라는 말, 자유라는 말, 내가 규정하는 자유와 저 사람이 이 자유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말이 입증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그렇지. 예. 이분 법관이니까 당연히 입증이 돼야죠. 입증이 돼야지. 네. 근데 자유수호라는 말을 쓰고 여기 함부로 정의라는 말을 갖다 쓰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자유주의적이지 않은 사람인 경우가 많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통령도 그렇고 이 법관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자유는 그냥 체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네. 네. 아 자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러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한 동맹 그 세력들 몇몇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그런 분들 그 말이나 글에서 이런 단어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자유수호, 정의 막 이런 되게 거. 오래되고 네. 되게 원론적인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지. 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의 자유가 얼마나 위협받고 있을까 그러면 공산 전체주의에서 얼마나 위협받고 있으며 네. 실제로 뭐 이 사람이 IS 같은 그런 존재를 우리나라 안에서 만나봤나? 네. 어떤 종류의 극단주의 또는 이제 자유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전제하고 하는 얘기일까? 전 이게 이제 바로 허사비 때리기의 전형이라고 보거든요. 허사비를 세워놓고서 막 불태우고 때리고 있어. 맞아. 우리 사회에서 그게 무슨 우리가 인정하는 자유의 가치를 실제로 탄압하고 억압하고 뭐 위협하고 이러는 세력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굳이 찾자면 대한민국 정부? 자유를 상당히 억압하고 있잖아. 말 좀 잘못하면 고소고발 때려버리는데 이게 억압이 아니면 뭐야? 아니 그러니까 맨날 이러면 우리나라에도 간첩이 암약하고 있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그게 인구의 몇 %나 되면 네.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를 들면 스파이를 안 보내나? 마찬가지로. 네. 그때는 남의 도청은 뭐 용인한다며. 맞아. 미국. 네.
아니 우리도 실미도 실미도에서 훈련시켜가지고 보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국가와 국가 간의 대립에 있어서 이제 있는 그늘의 영역이잖아요. 네. 예. 이제 이른바 레알폴리틱이라고 부르는 현실 그렇죠. 정치 영역이거든요. 네네네. 물론 그게 겉으로 드러났어. 그럼 우리나라는 국가보험법이라는 체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좋아하는 법은 아니집니다만 네, 저도요. 그들에 대해서 일단 형사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죠. 예. 뭐 그러면 돼. 네. 예. 맞아요. 그리고 그게 경중에 따라서 보면 심각한 어떤 그 반국가적 행동을 했다거나 말 그대로 전복을 시키려고 그랬고 막 진짜 이적 행위를 했고 이런 건 거의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는 어떤 처리를 하면 돼요. 그 경중에 맞춰 가지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네. 이 잘하고 있는 일들이고 잘하고 있었고 예. 예,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근데 이것 때문에 정말 국가가 위기를 맞은 적이 예. 있나? 이거를 없잖아. 이렇게까지 뭘 자유가 위협되고 있고 그걸 키워서 막 누군가를 막 배제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가 정말 고통스럽게 중용적이지 못한 행동을 해야 되는 정의 수호를 해야 되는 이런 상태인가? 지금의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데가 저는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를 한 번도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어. 특히나 공산 전체주의 사회에 의해서 위협을 받아본 기억은 제가 1980년생인데 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저도 87년생인데 특별히 국내 어떤 사람들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이균용 후보자가 얘기하는 거는 외부의 위협보다는 네. 아무래도 내부에서 자유를 위협하는 네. 사람을 상정한 것일 텐데 그렇지. 근데 특별히 그런 적은 저도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만들지 지금 정부처럼 만들지. 적이 아닌데 적인 것처럼 자꾸 만들려는 작업들은 있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자유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스스로가 창조해내잖아요. 맞아. 그럼 적을 창조한다면 적을 때려잡으려고 그래. 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막 고통스럽게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극단적 선택까지도 과감히 해야 된다라고 주장해. 그러고 보니까 이거 약간 자기 묘사네. 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묘사잖아요. 적을 만들어 놓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 지금. 그렇죠. 자기가. 예, 예. 그렇지. 예. 네. 근데 이게 법관 후보로서 이러면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법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권의 최후의 보루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법부는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 그렇습니다. 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누굴 때려잡으라고 만든 부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부가 예를 들면 법에 근거하지 않은 채 또는 법에 근거한 대로 과잉하게 인신구속을 한다거나 누군가를 적대 세력으로 몰아붙여가지고 탄압한다거나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사법부가 있는 거잖아요. 네.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 될 사람이 이런 식의 인식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행정부보다도 훨씬 위험하죠. 아니 정말로 어떤 그런 일까지는 잘 일어나지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누군가가 죄를 지어서 이제 법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보기에 이 놈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한 놈이야. 그럼 극단적인 처벌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네, 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사고 체계에서는. 중형의 돛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넌 아주 그냥 조져야겠다. 아주 그냥 뭐 박살을 내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인류애래 인권의 마지막 보류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건 내 무기가 나를 때리는 격이잖아 이건. 예. 우리가 사법부를 그리고 왜 법무부를 뭐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라 그런다고 우리나라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네. 예, 아, 그 외국 말이라고. 미국만 그렇고. 네. 예. 근데 이게 정의 구현부 또는 정의부라고 얘기하는 거는 진짜로 고대적인 얘기예요. 현대 사회에서 법이라고 하는 건 정의를 구현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한 적이 있는데 흔히 또 이런 식의 말 많이 하죠.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그 법학자들이 만들어낸 말에 불과해요. 법이 무슨 도덕의 최소한이야. 도덕하고 위배되는 법도 많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난한 사람 굶어 죽는데 국가가 즉각적으로 구휼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 있나? 없어요. 없어요. 예. 그냥 복지에 관련된 법령만 네. 있을 뿐이지. 예. 예.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은 가난한 사람이 막 배가 고파가지고 옆에 식당에 들어서 김밥을 무전취시켰다. 어떻게 될까요? 잡아가죠. 잡아가죠. 네. 근데 그 도덕의 관점에서 보면 네. 물론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한 가지 도덕과 하지만 사람이 굶어 죽는 것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또 다른 도덕이 존재하는 그렇지. 거잖아요. 예. 예. 그럼 이 두 가지 도덕 사이에서 어느 하나의 도덕을 선택해야 된다는 소리거든. 보통 그런 걸 법관들이 선택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경제 관점에서 보면 다시 말하면 사유재산을 중시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네. 이거는 무전취식이라고 하는 거는 범죄로 취급이 돼야 돼. 한 가지 도덕을 포기해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근데 만약에 다른 법이 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정말 가난한 사람이 사정을 참작해서 그런 경우에는 되게 심각한 처벌을 안 한다라든가 뭐냐 이런다고 쳐봐.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나름의 그 도덕을 또 구현하는 그런 법이겠죠. 그렇죠? 예. 이 두 가지 법이 충돌할 수 있다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어느 법이 도덕의 최소한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관이 그걸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법관은 있는 법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법관은 법을 창설하는 사람이 아니기 그치,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창작하면 법 안 되지. 자체는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없죠. 무조건 인간이 일단 법관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몰리게 되고. 그냥 입법부가 네. 만들어낸 법에 대해서 최대한의 해석을 해가지고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그게 정의 구현이 아니야. 계약의 실현이죠. 그렇죠. 현대 사회에서 법은 계약일 뿐이에요. 약속. 그리고 계약은 되도록이면 도덕 원칙하고 같이 가지만 도덕 원칙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은 일단 법을 따지는 기준이 아니네요. 아니 그럼요. 예. 도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그 마음속에 빛나는 별일 뿐이지 실제로 현실을 규율하지 못해요. 법이라는 사회계약의 형태로만 규율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법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허물고 그러는 거야. 입법부가 해야 될 일이 그거고. 근데 사법부는 법을 못 만든다 그랬잖아. 뭐 치유적 사법 이런 얘기하는 무슨 법관도 있는데 그건 건방진 얘기고. 네네. 예. 그거는 자기가 무슨 대단한 심판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네. 물론 치유적 사법이라는 걸 할 필요는 있죠. 그렇죠. 인권을 위해서. 인권을 네. 위해서. 네. 예. 약자를 이를테면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라든가 할 수 있죠. 네. 근데 그러면 또 빨갱이 법관이라고 뭐라 그러잖아. 맞아. 삼성의 이재용을 구해주는 치유시켜주는 사법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얘기하면서. 정의로운 사법이야. 이재용 살려주면. 아 생각하니까 또. 근데 네. 치유적 사법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결국에는 판사가 있는 법을 그거를 집행도 아니다. 그걸로 판결을 하는 거지. 있는 법을 가지고 네. 여지를 조정하는 그렇죠. 거죠. 그 안에서 어쨌든 해석을 좀 최대한으로 해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법의 한계 안에서 원래 사법부는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법이란 건 입법자가 만든 법이고 입법자가 만든 법은 도덕과 일치하지 않아요. 근데 무슨 정의 구현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법관이 정의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를 예. 너무 가벼이 생각하면 안 되겠네. 되게 법관이라는 사람들이. 너무 비대해진 에고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예, 정의로 올 필요는 있죠. 네, 그리고 네. 도덕적인 걸 추구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관이 정의와 도덕을 추구하다 보면 실제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지. 정의와 도덕을 추구해서 법 안에서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렸더니 대통령이 가가지고 그걸 싹 뒤집어 버리잖아. 그렇죠. 예. 이건 심지어 불법적인 일이라고. 맞죠. 예. 비도덕적인 일일 뿐만이 아니라. 헌법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예. 헌법에. 도덕으로 안 끝나는 그리고 문제지. 우리나라 대법원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린 판결에 대해서 과잉했다라고 또 얘기를 해. 맞아. 예. 그것도 다른 나라 그 일본한테 가가지고 예. 그런 얘기를 해. 그럼 이건 뭔데요? 이건 비도덕적이고 비인권적이고 비법적인 행동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하잖아요. 맞아. 네. 법관이 말하는 정의가 심지어 자유수호가 돼버리면 지금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법 안에서는 누구의 자유냐가 항상 부딪힐 텐데. 당연하죠. 이 예. 법관이 말하는 자기가 말하는 정의는 곧 자유수호인데 누구의 정의인지도 따져보는 순간 이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된다. 아, 그럼요. 네. 그게 이제 체제라고 해석되는 순간 이분은 권력이지. 그냥 권력이지. 한 네. 부분이 되는 거지. 그렇죠. 권력의 한 부분이 법의 이름을 정의봉이라고 그렇죠. 방망이에 써 붙여가지고 네. 그거 휘두르는 것처럼 되는 거지. 심지어 극단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거. 심지어 아주 아픈 데만 골라 때리겠다는 얘기잖아. 극단적으로. 아니 우리나라 헌법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거는 법이 아니라 헌법이란 말이에요. 헌법에 자유권이 규정이 돼 있다고. 헌법에는 수많은 자유들이 있죠. 언론의 자유라든가 뭐 거주 이전의 자유라든가 행복 축구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유권이라는 건 국가가 개인의 인권이나 자유적 권리들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게 헌법적 거예요. 예. 그리고 난데 바로 뭐가 따라요? 이 자유권은 제한될 수 있다. 예. 공익을 위해서, 공공복리를 위해서 대신 법으로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필요할 때에 따라서 공공복리를 위해 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 입법자가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헌법재판관도 아닌 일반 법관은 뭐 해야 되느냐? 국가가 예를 들면은 인권을 보장하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법도 있고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만든 법도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상황에 따라서 그 법들에 맞춰서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과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법이 사실은 충돌을 일으킬 때도 있거든요. 당연히 있겠죠. 예. 네. 우리 당장 언론중재법 개정과 정리라든가 이런 거 얘기했을 때 그리고 저기 뭐야 이제 그 집회 같은 거 할 때 집회 시위의 자유 이런 것들도 집회 시위의 맞아요.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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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차도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강제 집행할 수 있다라든지 예, 예. 이런 법률들. 예. 그거 어떻게 판단할 거냐는 예. 거지 앞으로 이제. 예. 그러면 그거는 헌법재판소가 이제 헌법에 의거해서 이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위헌 법률 심판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일반 대법관이나 이제 어떻든 법관은 그것도 아니라 그냥 법에 의해서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 예. 그럼 집회 시위에 관련된 법률이 되게 안 좋게 예를 들면 나쁘게 계약됐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맞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음. 기껏해 할 수 있는 게 그거야. 예. 입법자 영역을 못 넘어서니까. 근데 그게 무슨 정의 구현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예. 예. 그러니까 충돌하는 모든 그 사실은 의식 있고 양식 있는 법관이라면 자기가 막 정의의 구현자고 심판자고 이런 생각 안 하고요. 기본적으로 사실 되게 보수적으로 판결을 내려요. 그래서 정의롭지 못한 판결이 많이 나와요. 그걸 스스로 인정해야죠. 예. 인정할 줄 알아야지. 예.
왜냐하면 법이 정의롭지 못하면 판결도 정의롭지 못하거든. 근데 정의라고 하는 건 굉장히 복잡한 개념이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개념이기도 하고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개념이기도 해요. 그런데 무슨 자기가 무슨 정의 구현을 해. 야 그러면은 자유, 수호, 뭐 정의, 극단주의 이런 얘기를 한 게 맞냐 틀냐를 떠나서 법관은 자유나 정의 이런 얘기를 할 일단 권한조차 없네. 그러니까 애초에 자기가 해선 안 되는 그치, 얘기를 그렇죠. 굉장히 자의식광이라고. 강경하게 한 거야. 자의식광이라고. 거기까지 갈 수도 없는 직업의 상태인데 사실 법관이라는 게. 굳이 말하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되겠다. 이런 게 그냥 양식 있는 법관의 할 말이지. 차라리 그러면 좀 믿음이 네. 가겠어요. 우리 인권을 예를 들면 침해하는 어떤 불법적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과감한 대처가 필요하다. 그럴 수 있죠. 그건 형량을 칠 때 법관에 따라 성향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무슨 법을 넘어서는 그런 식의 이런 얘기들을 하냐고. 중용 그러니까 중용은 때때로 약자한테 기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강자로만 기우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그건 그래서 중용이 아니지. 아, 중용이 아니죠. 아니 네. 극단주의라고 하면 안 돼. 극단주의까지는 아니지만 법치주의 내지 네. 법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을 과도하게 위로 내세운 채 기존에 있는 법에 기울어진 측면들을 더 기울게 만드는 굉장히 무의식적이거나 의식적인 행동이죠 이런 것들은. 그 재밌는 게 오석준 그 이제 후보자가 자기 그러니까 자기 사건의 변호사한테 향응을 접대받은 검사는 면직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구제했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800원 훔친 건 용서를 못 하겠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런 판결의 경향들을 쫙 보면 체계적 편향이 보이죠. 네. 힘 있는 사람이죠. 이른바 성향이 이제 네.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근데 체계적 편향이라는 건 어느 정도는 인정될 수 있어요. 법관은 무조건 기계적일 수는 없기 때문에 체계적 편향은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체계적 편향이 뭔지는 명확해야 돼. 그리고 그 체계적 편향이 실제로 사회에 있어서는 별로 좋지 않다면 네. 그걸 제한될 필요가 있죠. 예. 대법관 후보자라면 제한될 필요가 있겠죠. 제한될 필요가 있죠. 네. 오늘 그 이균용 후보자의 얘기 중에 저는 자꾸 이제 중용에 지금 꽂혀 있는데 오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중용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용은 필요 있고 없고의 대상이 아니네. 항상 필요하네 생각해 보니까. 가장 높은 가치죠. 항상 그거를 네. 추구해야 되네요. 법관이고 뭐고 법관이면 더더욱 그렇죠. 해야 되고. 네. 이게 되게 위험한 얘기네. 그럼 되게 중용이 필요 없다니 되게 중용이 무슨 이상하네. 비겁하고 무슨 어정쩡한 그런 태도라고 알고 있었다면 이 사람 공부를 한 사람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되게 위험하다. 위험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짧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관이 인간이 추가로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법만 있지 않고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이유는 뭐야? 이 법이라는 게 모든 과정에 다 정말 찰떡같이 다 써서 미리 만들어 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있는 걸 가지고 해석을 해서 누군가가 행해야 된다면 그 사람은 필수적으로 중용의 도를 갖춰야 되거든. 항상 추구해야 돼. 항상. 예. 그 내용에 각각에 담겨져 있는 말의 의미를 충분히 고민하지 못한 채 쓴 그냥 기술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저는 판결문을 이렇게 썼나 이런 생각이 들어. 네. 판결도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법조 엘리트의 문제가 바로 그런 건데 네. 어렸을 때부터 의하고 커서 자기가 자아실현을 했건 안 했건 뭐 부모가 만들어줬건 영감님 소리 듣거나 판사님 소리 듣고 심판관 역할만 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만한 얘기들이 나오지. 그럼 이렇게 오만한 사람들은 엘리트가 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이 엘리트로서 많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런 성격이 엘리트가 되게 유리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죠. 네.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면은 뭐 이를테면은 협력 잘하고 네. 남을 위해서 뭔가 관용도 부리고 이런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윗자리를 차지하기보다 진급 못해요 그런 욕심 사람들은. 많고 네. 남을 잘 배제하고 누군가를 뒤통수 잘 치는 예, 그리고 패거리 몇 개를 구성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윗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방식이 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사실은 아놈이죠. 엘리트가 철학을 갖지 못한 상태. 그리고 특히나 요 정부에서는 그게 너무 심해졌어요. 예. 그나마 그래도 그동안은 민주화로 쭉 나가는 과정에서 그래도 가치가 조금씩이라도 좀 전개되고 상승되고 이런 면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푹 하고 좀 완전히 옛날 상태로 꺾여버렸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우려스럽죠. 저는 사실 최근에 있어서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엘리트라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것도 있지만 이른바 구악이라고 이미 관짝에 집어넣어져서 못질을 당했던 사람들이 깨고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이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자꾸 관을 뜯고 막 살아나. 네. 네. 박근혜 정부 때 박정희 시대 때 사람들이 불려 나와진 것 이것도 별로 안 좋은 거였지만 그래도 그게 전면적이진 않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켜가지고 법적으로 처리받았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단죄받았던 사람들이 현재와 같은 자리를 다시 차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이 사회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예전 사회에는 약간 이른바 예전에 왜 그 저기 노무현 정부 시절 말에 패족이란 말 썼었잖아요. 그 친노 맞아. 쪽에서 네. 그 말을 쓴 이유가 뭐냐? 우리는 다시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들의 미움을 받고 있다는 자기 인식에 가까워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억울함도 물론 바탕에 깔려 있지만 너무나 강하게 이제 뭐라고 하니까. 그 패족이 됐다라고 하는 인식 이게 이제 우리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예. 그리고 왜 순장조 이런 표현 쓰잖아. 네네. 정권을 어쨌든 최상위까지 같이 운영했던 사람들은 이제 물러나는 거야. 맞아. 예. 부활을 못해. 예. 누군가를 이제 함께 이제 같이 나가는 거지. 그지?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뭐 좋은 자원들을 물론 사장시켜 버리는 그런 경향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이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만큼 어쨌든 걸려 가지고 뭔가를 해봤으면 책임을 지고 또는 영욕을 안고 물러나야지. 세대 교체도 해야 네. 되고. 예. 그럼 근데 욕만 있는 사람들, 영도 없는 욕만 있는 사람들이 원래는 부활이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우리 정치가 그렇게까지 막 호락호락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억력이 다 약해서 그 사람들 다 자리에 앉혀놓고 이러지 않아요. 언론도 사실 그런 거 되게 좀 안 좋아하고요. 경계했죠. 예. 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이 사람들 다 끄집어다가 다 앉히면서 더 건방지게 앉혀. 예.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라 반성하고 이것도 아니라 그냥 그래서요 뭐 밥이나 먹읍시다 뭐 이런 식의 태도로 안 치잖아요.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하는 짓들이 이른바 국무위원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 대통령 하나 그냥 보고선 그냥 완전 호가호위하는 거야. 맞아. 변명도 안 하고 변명도 하게 되면 되게 성의가 없고 들으면 더 화나고 자기 잘난 것처럼 막 난리나 치고 이거 삿대질이나 하고 뭔일 고함이나 터지면 치르고 책임을 고함이나 피하고. 치고. 예. 그리고 그 뭐- 뻑하면 자꾸 자유소환다. 그 대통령실에서 한 얘기도 진짜 어처구니 없는 얘기 많았는데 뭐 일본에서 내보내는 오염수는 뭐 아무 과학적으로 과학적, 아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 과학적 기술적 문제 없. 하지만 방류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예. 무슨 말이야? 그냥 개소리. 대통령실 예산으로 광고 만들어서 유튜브에 뿌리는 거 보였어요, 교수님? 예. 나 그거 봤는데 진짜 와, 나 집어 던질 근데 뻔했어. 사실 그것도 들통이 난 거예요. 걸린 그게 거지. 원래 문체부에서 한 거라고 해명을 했었거든요. 네. 한참 전에. 그것도 근데, 거짓말이었던 거지. 예, 대통령실 제가 볼 때 대통령실 직원 누군가가 어. 이게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 어떤 의원실에서 물어본 건데 물어보니까 그냥 이 상황을 잘 모르고 솔직히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약간 실수로 아마 사실이 밝혀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거 대통령실 예산이 그런 데 쓰라고 있는 예산이 아닐 텐데요. 그렇죠. 아유 정말 이거 아무튼 이번 정권 끝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끝나게 되면 한동안은 이거 파헤치는 데만 어마어마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될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걱정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다 저질러 놓으면 그러니까 다음 정부는 5년 내내 이거 조사하다 끝나겠다고. 그러니까 봉우리 노는 게 너무 꼴보기 싫습니다. 우리 방송은 안 하더라도 봉박싱 준비는 시키죠라고 하니까 교수님이 그건 너무 잔인한 짓이다. 이거 진짜예요? 거짓말이지. 그래서 다음 주에는 뉴스레터를 하루 더 일찍 만들어야 돼요. 그거 얘기하면 안 되죠. 얘기하면 안 안 되고. 돼. 예, 안 돼. 네, 이거 편집해 편집. 우리 PD 피곤한데 뭐 편집 좀까지 만들어주고 그래. 어디서 또 본 건 있어가지고.